중국의 정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회 국가 제도는 다르죠. 그렇지만 다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정치를 볼 때 한국의 정치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정치 관련해서 재밌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그 정치의 많은 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 뭐 데모하는 일, 뭐 여러 가지 반대, 그러니까 정치를 보면서 아, 다음에는 누구 집권하며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현대 중국은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정치 얘기 나누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에서 한번 다시 저희 현대사에서 조금 배웠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 공산당이란 단어란 이 용어는蔡和森이란 분이에요. 이蔡和森이분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처음으로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蔡和森은 편지에서 중국 공산당을 란 용어를 처음 접한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후에 이 중국 공산당을 중국 무산계급 정당의 명칭으로 채택했습니다. 무산계급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렇죠? 그래서 중국 무산계급 정당을 이름을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채택을 하고 1921년 7월 23일에 상해에서 제1차 전국 대표 대회를 개최해서 창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내년이면 또 이제 그 창당 몇 주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21년이니까 100주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행사,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이 날이 있습니다. 물론 7월 23일 날이 그 상해에서 1차 전국 대표 대회를 개최해서 창당을 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날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이 당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중국 공산당은 앞에서 알다시피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49년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명칭으로 택하고 모든 국가 정치 권력을 이제 통제하고 영도하는 이제 이런 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이론이 뭐 마르크스의 레닌주의, 뭐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사상, 뭐 또 이 3개 대표는 그 짱저민이건입니다. 그렇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뭡니까? 이제 러시아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론과 그다음 중국에 맞는 특색, 그래서 마오쩌둥의 사상, 그다음 덩샤오핑의 계획개방 이론, 그리고 3개 대표는 뭡니까? 노동자, 농민, 지식인층,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짱점이 내놓은 사업 그 이론이고, 또 이 뒤에는 후진타오의 조화로운 사회 이론, 그리고 그 지금의 시진핑 아직 이 이론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내놓을 거죠. 그래서 세대별 지도자들이 이론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 당에 있는 이론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 군대 모든 국가 권력을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대표 대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국 대표 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대회예요. 그래서 대회이기 때문에 5년마다. 네. 또 뒤에 가면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 지역에 한국에서 얘기하면 지역에 뭐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출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출신이라 봐야 되죠. 근데 한국 국회의원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출신으로 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인민을 대표하는 회의.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뭐뭐를 개선을 해주세요. 어떤 법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당의 대회는 5년마다 1차례 개최해서 공산당 당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 권력기관으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소집되고 전국 대표 대회는 보통 이제 최고 권력 기관이지만 회의 기간은 보통 1, 2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이미 그 전에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회의는 사실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법을 고치고 이게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국 대표 대회를 보통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의 기관으로 부적합하고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 그래서 이때는 토의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서 중국이 앞으로 5년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를 여기에서 그 당 대표들한테 먼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 그러니까 5년마다 새로운 상무위원회 지도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바뀌는 사람들 보면서 이 바뀌는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는 거죠. 전국 대표 대회 정원수와 선거 방법은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서 어떻게 선출한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없답니다. 네. 저희들도 몰라요. 어떻게 선출하는지. 일단 그때 가서 공지를 하면 19대 전국 대표 대회가 개최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뉴스로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전국 대표 대회 권한과 기능을 볼게요. 첫 번째는 중앙위원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란 단어인데 이건 지금 없어지지 않지? 네. 자, 중앙위원회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전국 대표 대회 안에서 제일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위원회.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있어요. 기율검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그 부패를 이제 그 처리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기율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반장 학교에 그 수업 때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지켜보는 반장이 있잖아요. 그 기율 반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기율검사위원회 보고를 청취하고 그리고 당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한다. 네, 토론하고 결정한다 보기다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의 법규를 개정합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선거. 그 다음 기율검사위원회도 선거. 그래서 중앙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핵심 기관입니다. 그럼 핵심 기관의 사람들을 선거하여서 반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선거보다는 느낌상 이미 어느 정도 다 내정이 됐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넘어가지 않지?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중앙위원회인데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 대회 폐회기간 중국의 대회 계리를 하고 당의 활동을 지도하는 당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중국의 인물들을 그냥 시진핑은 주석이고 이 정도만 알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제 경영하는 분들은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죠. 한국 정책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사람을 경영한 데서 회사를 자그맣게 공영한다 이게 아니라 만약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역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아마 환율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환율이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환율 변화는 주식의 변화하고 거의 좀 유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 요즘에 큰 사건을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건을 보려면 정책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중국의 이제 핵심 기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앙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9명, 보통 7명. 그럼 이 7명을 최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나라의 그 주석하고 총무란 그 뭐죠? 국가의 총리만 기억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찾아보게 되면 또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최고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대표 대회지만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고 정책 심의기구. 임기는 5년. 그런데 후보위원이 당원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안에서 차기 주석이 나옵니다. 차기 주석, 부주석 이렇게 나오게 돼요. 사실 이 부분 여기는 중국의 당 조직과 유언인데 사실 지금은 변했죠. 그렇죠? 네, 여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유언입니다. 그럼 여기 구조를 보게 되면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왕치산. 네. 이분이 누구입니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입니다. 중국의 서기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글 쓰는 서기, 뭐 타이핑하는 서기란 개념 아니라 학교에서도 총장보다 더 높은 자리가 당 서기입니다. 당 공산당 서기. 서기는 굉장히 제일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주도하에 이렇게 부패되는 사람 되는 걸 대해서 검거하고 이제 각 지역마다 내려가서 옛날에 얘기하면 황제가 내려갈 때 사복을 입고 내려간다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익명으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그래서 부패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났죠. 그리고 굉장히 큰 인물들을 잡아내니까 작은 인물들은 솔직히 더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다는 거는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로 다 인맥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 라인이 같이 이제 죽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보겠습니다. 시진핑입니다. 그 다음 중앙정치 상무위원회 제일 중요한 이 인물들이죠. 이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중앙정치국 서기처 서기처 류인산 뭐 여기 이렇게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 유언이 있는데 중앙정치국 유언이 또 시진핑이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 또 시진핑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은 겸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겸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중국의 주석은 특별한 권리가 없어요. 주석은 그냥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석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를 통솔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다양한 그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죠. 그럼 그 권력을 장악하려면 타이틀이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중국은 겸직을 많이 시켜줍니다. 이거 하면서 이거 겸 저거. 그래서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또 주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과 정치를 다 잡았죠. 원래는 덩샤오핑 때만 해도 사실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안 내놓습니다. 왜냐면 군대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다음 짱전인 때도 늦게 이제 그 주석 자리 내려온 다음에 후진타오한테 줄 때도 굉장히 늦게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가 이제 주석 자리에 물러날 때는 중앙위원회 자리랑 총서기 자리 한 번에 같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치 개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이장 왕치산 지금도 이 사람이 이장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 내 관리들을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고 감찰하는 준정부 기관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도 있었죠. 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그렇지만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정말 칼을 들고 이게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지금 2회차에서 현재도 왕치산 분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인물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전국인민대표대회. 아까는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전국대표대회. 그래서 全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래서 全国人民代表大会. 인민대표. 이걸 약칭으로 全人大. 전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대표대회. 인민이 없어요. 이거는 당이 대표. 그래서 全다. 전국 대표대회는 당이 대표대회고요. 그 다음 밑에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뭡니까? 이거는 인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에서 선출한 분들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대라고 하는데 국가의 권력기구로서 법률적 최고 권력인 최고 입법권, 임명권, 결정권, 감독권을 중华人民共和国 헌법에 따라 행사를 합니다. 똑같이 임기는 5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중华人民共和国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몇 기 몇 번째. 그러면 이 한 기에 보통 5년이니까 5차 회의까지 있겠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각 지역에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나 이제 정치적이나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소수민족도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인민대표대회에는 비중이 남녀, 여성에 대한 비중,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비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다양한 민족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선출 방법은 무엇인지, 전인대표 후보자 선출은 공산당이 후보 추천과 선거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분되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을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의 이제 그 비율, 도시가 10명이 당선되면 1명의 경우 농촌은 40명당 1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더 많아요. 그 다음 소수민족은 전체 대표 중에서 13%에서 14%를 할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수민족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사실 소수민족 당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체 대표 중 13에 14%는 무조건 소수민족으로 채웁니다. 네.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선거제도가 있는데 전인대 직접 선거가 있고 간접 선거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구시 뭐 아니면 자치주 향급 현급에서 대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 저도 고등학교 때 18살 아마 넘었나요, 그때? 그때 한번 저희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전인 대표로 이제 나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향에 있던 시에서. 그래서 기억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부모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한국의 홍보하고 전혀 달라요. 뭐 이분이 나와서 정치 세력 홍보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최대한 이분을 뽑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분을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성직할시 자치구 전인대 대표는 하급 전인 대표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선출을 한다. 그래서 전인대 대표 2개 선거 방식으로 대표로 선출합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전인대가 실제로는 원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역할은 또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한 지역마다 자기 어떤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이런 정책 이 부분을 심의할 때는 전인 대표 분이 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적으로는 실제 권력은 많지 않지만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아줍니다. 네.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석은 특별하게 그 권력이 없다 했잖아요.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전인대에 선출하는데 5년이고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임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거를 법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쳐서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면 2번 주석한 다음에도 주석을 더 할 수 있지 않냐, 혼자서 계속 하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압박을 많이 느꼈죠. 네.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고 행정기관인데 여기에 리커창, 아까 이준석 학생 발표할 때 코로나 사태 때 시진핑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니까 국무총리한테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중국의 국무총리입니다. 리커창. 그래서 국무원은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각 부서 위원들이 조직되어 있어서 총리는 국가주석이 지명하고 전인대가 결정하여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년이며 2번 이상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통 한 기수가 올라오게 되면 이 기수의 주석과 총리는 보통 2번 연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화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짱저민 시대부터는 마오쩌둥 시대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결정대부터 이제 서거할 때까지 가고, 덩샤오핑도 마찬가지로, 덩샤오핑은 사실 주석은 아니고 뭐 국무총리도 아니지만 덩샤오핑이 카리스마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주고 서거할 때까지. 그리고 짱저민 때부터는 10년입니다. 10년. 그 다음 호진타오도 10년. 그래서 국무총리와 주석과 국무총리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간다 해서 이 두 분이 친한 건 아니에요. 이 두 분은 라인이 틀립니다. 리커창은 사실 호진타오 라인입니다. 공천당 라인이에요.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이 시진핑의 아버님은 시종신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의 국가 그 부총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二代, 이게 우리가 홍二代라는 거는 그 부자들이 2세를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금수저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홍二代빨간 2대. 그래서 옛날에 그 홍군을 했던 분들이 후예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짱저민 쪽에서도 좀 밀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공산당만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당 이외에도 8개 민주당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8개 민주당파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파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회단체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를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으로나마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파라고 통칭한 8개 정당이 있는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국민당은 사실 공산당과 싸워서 졌지만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란 이 조직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 민주동맹, 중국 민주건국회, 중국 민주촉진회, 중국 농공민주당, 중국 치공당, 9.3 학사, 대만 민주자치동맹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파 헌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자유와 조직의 독립, 법률적 지위 평등을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정당은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지도를 받는 우당 성격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지 당에 참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들 이제 좀 이따가 잠깐 쉬고 뒤에 부분을 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이제 공산당 외에도 8개 민주당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 민주당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참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호하는 당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그래서 민그어라고 얘기합니다. 민그어. 민혁이라고 얘기하는데 1948년도 1월에 정식 발족했습니다. 중화민주공화국 성립 전해에 발족을 했죠. 그래서 국민당이 민주파와 애국민주 인사들이 제국주의 투쟁 과정에서 연합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원이나 국민당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는 왕어 시앙이 당 주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중국 이런 당에 입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당원이가 국민당 관계가 있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국민당하고 관계가 있는 자가 중국 내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때 대만으로 안 간 분들, 그리고 대만을 왜 안 갔을까요? 그 안에 애국주의자와 민주파, 그래서 공산당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분들이 이제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민주동맹, 이거는 41년도 3월 19일 총칭에서 발족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동맹이 보통 구성원은 문화교육과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 나는 중국 민주동맹에 들어가고 싶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있는 이런 그 당은 사실 뭐 중국에서 참전을 하지 않지만 자기 분야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 공산당도 동아리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21년도에 처음 창당할 때 20몇 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대부분은 문과분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배우면서 아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발전해서 지금 이렇게 8천만 명, 거의 1억 정도 되는 당원을 보유하는 세계 경제 대국 2위인 대국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작은 동아리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그냥 동아리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라 동아리 안에 사람 케어도 사실 나중에 회사에 가서는 도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중국 민주건국회, 그래서 민지엔이라고 얘기합니다. 45년도 12월 총칭에서 발족됐고요. 신중후 성립 이후에 민주건국회는 자본주의 공상업을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공상업을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중국의 지금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들은 주로 경제계에 있는 대표성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중국 경제계 인사가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니죠. 회사의 기업의 대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민족촉진회, 45년도 12월 상해에서 정식 발족했는데 항일 전쟁 시기에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투쟁을 벌였으며 전쟁 이후에 애국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주로 교육, 문화, 출판업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8개 당은 대부분은 경제나 교육이나 과학기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은 힘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로 말하면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당은 쉽게 당원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건데 당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사실 그 구조를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아마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당원이 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일단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당이 어떤 뭐 유원이면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의 그 회원으로도 조건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국
농공민주당, 농공당. 그래서 그 중국은 사실 농민이 더 농업 대국이기 때문에 농민이 사실 이전부터 원래 공인보다 더 잘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30년도 8월에 상해에서 결성되었고 이약보건계 지식인들이 당의 구성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당은 참여정당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실행하는 이약보건업 발전과 지식인 정책을 협조하는 데 정치연맹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이 농공당이라는 거는 농민과 공인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지금으로선 이약보건계. 근데 그때 당시는 아마 농민, 공인 이제 굉장히 많이 이 당에서 이제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색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이 당이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찌공당, 치공당이라는데 25년도 더 일찍 해요. 중공산당 설립보다 거의 몇 년 안 돼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됐고 귀국 화교입니다. 화교들이 해외 동포 중산층과 기타 해외 기관 인사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독립과 민족 해방, 화교 보호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는 당입니다. 자, 93 학사. 44년도 일부 학자들이 항일 전쟁 승리와 정치민주 그리고 오사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계 중국지 지식인 위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연맹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협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이멍, 대만 민주주의 자치동맹인데 2월 28일 사건 이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의해서 47년도 11월 홍콩에서 발족하고 대만 민주자치동맹의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 인사들 그리고 대만이 통일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대만과 중국은 대만을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중화민국이 먼저 성립됐기 때문에 중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대만의 역사는 중복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만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일국양지도 이거는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중국 대륙에 거주한 대만 인사들 통일을 원하는 분들이 만든 겁니다. 다이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8개 참전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호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당원이 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개 당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 연맹을 하는 당도 있고 그냥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당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주류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색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예를 들어서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찾아서 또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이게 저희들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강의 못할 수 있지만 강의할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단체인데 정치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도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회단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은 옛날에 국유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회단체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나 경제 과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중화전국총공회 공산주의 청년단 공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천단. 그 전국분여연합회, 전국공상업연합회 이런 회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똑같이 굉장히 일찍 한 시간에 이렇게 나왔고 공천당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들 공천당 혹시 이 글자를 생각나시나요? 호진타오가 공천당 출신입니다. 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은 청년 14세부터 28세 미래의 공산당원을 사전에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 7,540만 명 조직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숫자가 거의 중국 현재 공산당원이 8천만 명 이상 되죠. 네. 자, 합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여기에 사람들은 대부분은 정말 교육도 정말 잘 받았고, 그리고 그 자기 분야에서 항상 리더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 100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최소 1당 10은 전혀 문제없이 거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에서 굉장히 좀 사람도 잘 그 대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리더도 잘하고, 그리고 학생으로 얘기하면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 잘하고, 여러 방면에서 쌍하 다 잘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공천당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뽑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는 공산당으로 가입할 조건 내는데, 고등학교 때 공산당 가입했다면 정말 한 개 도에서도 몇 명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근데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다방면이 다 잘해야 돼요. 이 사상적으로 여러 방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 대학교에서 입당하는 친구들, 회사에 들어가 입당하는 분들, 이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 전국 총공회 25년도에 지금 약 2억 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국 부녀연합회 49년도 여성을 위한, 여성을 위한 조직은 중국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 다음에 사실 인원이 좀 적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보면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지위를 확 높이면서 여성들도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중국은 농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집에서 이제 양육을 한다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는. 그래서 여성도 당당하게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국 여성들이 그 위치가 이렇게 스스로도 노력은 했겠지만 더 많은 거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여성에 대한 위치를 높여준 거죠. 자, 그리고 53년도에 전국 공산업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물건 하나 푼다, 뭐 선물 하나 푼다 하면 정말 2억여 명이 이제 회원이 받아가겠죠. 굉장히 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총회.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의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계층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가입 제한은 없고, 이분들은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그 회사는 다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회가 전국 총공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청년단. 청년단은 보통 이제 14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졸업하면 그 초등학생에서 제일 훌륭한 학생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근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때는 빨간 넥타이 누가 제일 먼저 매고, 공천당에서 누가 이 마크를 제일 먼저 달고, 그래서 제일 앞장서는 친구들이 리더가 되는 거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당원을 양질로 이렇게 양성하는 리더의 기초 조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마 사회주의 나라와 자본주의 나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사회주의 건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실 사회주의도 굉장히 좋은 게가 있어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네,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리더 교육에서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국 전국 부녀 연합회 보게 되면 후리엔, 여성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성 마케팅을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성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후리엔, 매년마다 훌륭한 여성, 그래서 우리가 징고라고 얘기합니다. 징고, 쟁공. 징고란 거는 이제 여성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창도 하고, 또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날, 네, 그날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면서 그 여성에 대한 지위와 여성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산업 윤합회는 경제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5년도 난징 세계 화교 상인 대회를 개최해서 좀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
권력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봤고요. 또 중국의 공산당 외에 이렇게 8개 당이 있고 또 이렇게 사회단체가 물론 이제 지금 4개 사회단체 외에도 더 많은 사회단체가 있겠지만 중국인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중국 가면 이제 관련 인사들 만날 거잖아요. 그럼 이 관련 인사가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잘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중국 가면 통틀어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중국의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해서 네,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뭐가 있으니까 중국의 몇 개 단어 정도는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물 차이허선한 분이 중국 공산당 이름을 사실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상, 주의. 그리고 중국은 전국 대표 대회랑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다르다. 전국 대표 대회는 당이 대회이고 5년마다 하고요.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뭡니까? 인민을 대표하는 대회. 이것도 마찬가지 5년.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은 뭡니까? 최고 권력 기관은 전국 당의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중앙위원회 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 나온 인물들은 지금 현재 인물 아니라 18기 지금은 19기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17년도 이후라면 출판한 책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요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질문을 받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